자, 이번 시간에는 신교육 사회학인데, 지난 시간에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잘 돌아갔냐, 못 돌아갔냐. 잘 돌아가, 편하게 잘 돌아갔냐, 기능주의. 불편하지 못 보는 갈등주의. 어쨌든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사회 전체.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봤는데, 신교육 사회학은, 우리는 교육학자니까 사회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을 교육사회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교육학자니까 우리 교실만 바라보자. 이런 시각이 이제 197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신교육 사회학이다 이렇게 보고, 또는 이걸 교실 사회학이다 그러면 교실 사회학. 그래서 이런 신교육 사회학은 1970년대부터 유행합니다. 1970년대는 우리가 주관주의 철학이 유행하는 시대는 주관주의 철학. 우리가 철학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객관주의라서 윗동네 아랫동네, 형이상 형이학, 본질주의 진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가 1970년대는 주관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주관주의 철학에는 자,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자, 뭐 비판철학, 포스트 모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주관주의 철학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학에도 이 주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회 전체를 공통적으로 보고 옳다 그러다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보고 일부 교실에서 교실을 판단 근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실 사회학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객관주의 입장은 객관주의 속하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다 객관주의인데 사회 전체를 보고 전체가 항상 공통적으로 뭐 판단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기준, 절대적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보편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주관주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관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철학입니다. 상대주의.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교육 사회학도 사회 전체를 공통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중 일부인 학교 또는 교실, 교실은 그러니까 전체 사회 중 일부 사회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사회 중에 일부 사회입니다. 그래서 작게 미시적으로 보자 해서 이걸 미시적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교실 사회학 또는 학교 사회학 이렇게 특히 이제 교실 사회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실 안에서의 상호작용, 학교 안에서 상호작용 이것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자, 이 객관주의 입장에서 보는 구교육 사회학은 기능주의 갈등주의는 상호작용을 사회 전체에서 전체 범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면 신교육 사회학은 교실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뭘 상호작용하는가? 교실 안에서. 그래서 교실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육 사회학은 내용 측면보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교육 사회학은 내용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뭔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더 좁게 보면 교과서고, 그래서 교과서나 교육과정, 교과서 안에 담긴 내용이 뭔가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또는 교과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교과서 안에 담기는 지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아니라 교실, 학교, 교실 안에서 이런 교육과정, 교육과정 안에 담긴 교과서, 교과서 안에 담기는 지식, 이런 주로 내용 측면으로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구교육 사회학은 과정 중심이라면 신교육 사회학은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내용이 있는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상호작용 내용이 뭔가 문화입니다. 교실 안의 문화, 교실 문화. 그걸 더 좁게 말하면 교과서 내용이고, 더 좁게 말하면 교과서 담긴 지식입니다. 지식. 이런 걸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실 안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안에 담긴 내용 교과서 담기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뭔가 다른 말로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어른들이 공통 우리 조상들의 부모 세대들의 선생님 세대들의 어떤 공통의 삶의 엑기스, 본질, 핵심 뽑아서 그것을 추려서 교과서 담고 그 교과서라 결국 교과서가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담긴 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 속에 담긴 에센스, 본질 중의 지식, 전통문화 속에 담긴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 지식, 교육과정 이런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아까 갈등주의 시각, 기능주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갈등주의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 비판적은 어디를 비판적으로 보니까 사회 전체 구조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교실이 나는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본다 해서 이 사람들을 비판적 교육과정 학자다 이렇게 보면 비판적 교육과정 학자. 또는 이런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이라 해서 교육과정 사회학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신교육 사회학은 뭐 교육과정 사회학, 비판적 교육과정 또는 교실 사회학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옛날에 교육과정은 뭐 교과서 내용이 교육과정 이런 의미를 이해했는데 교육과정의 의미를 개념을 좀 더 다르게 보자.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교육과정 정의를 다르게 재정립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개념주의자입니다. 과거에는 교육과정은 그냥 교과서 중심, 교과서만 한정해서 이해했는데 이제는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은 절대적 보편적인 진리, 지식 이런 것만 담아야 되는데 자, 이런 신교육 사회학에서는 교육과정 개념을 다시 만들어서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비판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재개념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절대적 보편적 지식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절대 보편 지식은 없다. 그때그때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는 이런 주관주의 철학에 입각하면은 교과서 내용은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나 그 지식, 문화, 교육과정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긴 지식의 어떤 사회성, 지식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지식이 그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진리가 아닐 수 있고 오늘의 비진리가 내일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필요한 것이 내일 필요 없을 수 있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삐삐 만드는 전문 기술자는 지금 아무 필요 없게 되면 삐삐 안 만드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뭐 몇 년 전에 휴대폰 만드는 기술자 이제는 휴대폰 없어지고 스마트폰을 바뀝니다. 또 한 5년 전에 스마트폰만 지금 열심히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 없게 될지 몰라요. 새로운 또 기계가 나와서 또 바뀌게 나올 줄 압니다. 열심히 지금 뭐 자, 몇 년 전까지도 휴대폰 유행한다. 휴대폰 만드는 기술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기기로 다 바뀝니다. 또 기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나중에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그 시대마다 필요한 기술도 다르고 가치 있는 건 다르게 됩니다. 지금 가치 있고 옳다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을 그 다음 세대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게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지식의 사회성,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지식의 사회성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지식의 구속성 또는 지식의 존재 구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에 따라 지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TV에 정글의 법칙 이렇게 뭐 나와서 하는데 그 정글 밀림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 우리는 구더기만 징그러서 버리는데 그 사람은 구더기 맛있다고 냠냠 잘 먹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는 개고기가 맛있다고 열심히 먹는데 딴 사람 징그럽다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더기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고기를 좋아하는 집단이 있고 싫어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 구더기가 유일한 단백질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풀만 잔뜩 있으니까. 거기 가치 있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고기는 많은데 풀이 야채가 귀하니까 야채가 또 과일 야채가 자 가치 있는 것이고 그쪽은 과일 야채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구더기 같은 게 가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따라 진리 가치 있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아프리카 밀림 정글 그 사람은 사냥 잘하는 사냥하는 기술이 가치 있는 진리, 지혜 뭐 필요한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사냥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스마트폰 잘 만든 기술이 더 유용하게 됩니다. 돈벌이가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데 거기는 그냥 사냥 잘하는 거 이게 먹고 살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같은 시대라도 같은 지금 2012년 똑같은 시대라도 장소에 따라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사회성 그러니까 지식이 그 사회에 따라 미국의 지식이 다르고 한국 지식이 다르고 북한에 필요한 지식이 다르고 남한에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뭐 농촌 도시 다 다르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필요한 한국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또 미국에 필요한 것 같은 시대에도 북한의 교과서 담을 내용 다르고 농촌에 다르고 도시에 담긴 내용이 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캄보디아 다르고 필리핀 다르고 서울 다르고 뉴욕 다르고 그래서 뉴욕에서 교과서 뉴욕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과가 다르고 서울의 교과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 진리는 바뀔 수 있다.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식 속에는 위계가 있다. 위계가. 좋은 지식, 나쁜 지식, 가치 있는 지식, 가치 없는 지식. 그리고 똑같은 옷이라도, 똑같은 가방이라도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고 5천원짜리 가방. 뭐 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5천원짜리 가방이 더 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결국 가방은 담는 용도라면 많이 담고 질긴 가방을 잘 담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격이 저렴하고 명품 가방은 많이 담지도 못하고 조금밖에 못 담고 또 질기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기스나고 뭐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이제 개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비싸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치 있는가? 많이 담기고 잘 담기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적게 담기는 게 뭐 가치 있는가? 우리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게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양이 작더라도 맛있는 게 가치 있는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맛있는 것보다 양이 많은 것은 좋아할 것이고 배부른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양 적더라도 맛있는 거 좋아할 거고 그래서 서로 가치 있다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위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월적 지식. 그래서 그거 지금 이 사회에서는 뭔가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지배층이 필요한 지식은 가치 있는 것이고 하층 계급에 필요한 지식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겨울에 자 부자들은 스키장 갑니다. 스키 잘 타는 방법이 가치 있는 지식이고 가는 집에서는 달동 사는 애들은 비료포대 탑니다. 이렇게 바구니 타서 그냥 눈썰매 잡갑니다. 그럼 눈썰매 잘 타는 그 기술이 가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초등학생 2명이도 그들은 얘는 스키 타는 기술이 필요하고 얘는 뭐 눈썰매 타는 기술 아니면 또 동네에서 언덕에서 비료포대나 바구니 타고 언덕을 노는 그런 필요한 기술 이렇게 각각 그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부잣집 애들은 피아노 치는 똑같은 악기라도 피아노 치는 것을 잘 치는 방법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가는 집 애들은 그냥 기타 퉁퉁퉁퉁 기타 잘 치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 시대에 똑같은 나이 또래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 담긴 내용들은 주로 부자들에게 지배층, 상류층 이 사람들의 유일한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칠 때 농촌 아이들은 예를 들어 변 한 포기에 몇 개 알이 열리는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야 농촌 애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 나오면 몇 년생부터 사과 열리기 시작하는가 이런 문제를 내야 농촌 애들 잘 맞출 수 있는데 주로 뭐 컴퓨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을 하거든 시골 애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마다 필요한 지식이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 담긴 내용들은 수능 시험 치는 시험 과목들은 도시아들, 상류층, 지배층의 유리한 지식을 많이 시험 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음악 노래 듣는데 가는 집 애들은 맨날 뽕짝 트로트 이런 걸 듣고 있는데 부잣집 애들은 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클래식만 나옵니다. 뽕짝 아무리 가서 줄줄줄줄 대중 가서 줄줄 알고 있어도 뭐 베토벤 뭐 등등 클래식 이런 거 잘 모르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은 음악인데 왜?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들 바로 지배층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비판적 교육과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월적 지식, 공식적 지식, 표준화된 지식 이런 것은 한마디로 상류층에 필요한 지식들을 우월한 지식이고 하류층에 필요한 것은 자 천박한 지식을 이렇게 그다음에 상류층의 지식은 공식적 지식이고 하류층 지식은 비공식 지식이고 상류층 지식이 표준화된 지식이고 하류층 지식은 비표준화된 지식이다. 그래서 상류층에 똑같은 교과서 이렇게 뭐 빈대떡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고 상류층은 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 피자나 빈대떡은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빈대떡에 뭘 들어가는가 이런 거 묻는 문제 피자를 뭘 들어가는가 똑같은 시험 문제라도 교과서는 빈대떡 내용보다 피자 내용이 더 시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피자를 3번 잘랐을 때 몇 조각 되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하고 빈대떡 3번 잘랐을 때 몇 조각이 되는가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피자를 먹어본 사람은 피자 잘랐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빨리 머리에 들어오고 피자를 안 먹고 빈대떡만 먹은 사람은 피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어떻게 자르는지도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 뭐 생일 케이크를 3번 잘라서 8조각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케이크를 따는 항상 옆으로 이렇게 위로 자르는 방법 생각했지 시골에서 시루떡만 자른 애들은 옆으로 자르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면 케이크만 자른 사람들은 3번 잘라서 8조각 만들어 그러면 좀처럼 못 자릅니다. 그런데 시골 애들은 시루떡을 3번 잘라서 8조각 만들어 금방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능력, 지적 능력이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상류층 내용은 우월적 지식, 공식적으로 표준화된 지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층 지식 이런 것을 좋은 거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음악 시간에 수행 평가하는데 뭐 기타 치고 뭐 피리 불고 이런 것보다 클라넷이나 뭐 피아노 치고 이걸 더 가치 있고 점수 많이 주고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피리 불고 이런 것은 점수 낮게 주고 낮게 가치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문화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하류층 문화는 가치 없는 나쁜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 문화를 교과서에 담아서 세습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서 담긴 내용이 지배층 유리하고 지배층 자녀들이 더 점수가 쉽게 딸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문화 지식,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에 담긴 지식, 교과서에 담긴 내용 등이 다 상류층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바꾸자. 교과서 담긴 지식을 바꾸자. 교육과정을 바꾸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갈등주의는 사회구조를 바꾸자. 사회구조, 경제구조 이렇게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교과서를 바꾸자. 교육과정을 바꾸자. 교과서 담긴 지식을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담긴 지식들도 상징적 폭력을 사용해서 암암리에 따르게 만듭니다. 상징적 폭력. 하류층이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상류층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다. 이런 건, 좋은 것이라는 의미 부여해서 상징적으로 폭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뭔가 어떤 의미인가? 하류층 애들은 너희들은, 얼굴이 보름달 같이 생겨서 너는 얼굴이 주먹만해. 똑같은 건데 크기를 의미하는데 보름달 같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나쁜 의미를 작용해서 못생겼다는 의미로 얼굴이 주먹만하다 이런 것은 잘생겼다는 의미로 너희 어디 사냐? 단독주택에 살아. 너는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아파트 사는 거 와 하고 단독주택은 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나 상류층 문화는 좋은 것 와 이렇게 해주고 하류층 문화는 나쁜 것 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징적 폭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지식의 속에 어떤 권력성 갖고 있고, 권력자 중심, 지배층 중심, 또 남성 중심, 이런 것들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 운동 아원의 장터에서 만세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그 여자, 유관순 할머니예요? 아줌마예요? 유관순 언니예요? 누나예요? 오빠예요? 유관순 뭐예요? 뭐라고 불러? 유관순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아줌마, 누나, 동생, 오빠. 그런 게 맞아요? 보통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교과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관순 언니라고, 여자를 보고 유관순 언니인데, 아니면 저것도 할머니라고 언니라고 되는데 왜 누나라고 표현하는가? 이건 남성 중심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he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성형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시각. 초당 1학년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철새가 주인공이 나와서 딱 나와서 영희야 놀자, 강아지야 놀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철수는 주인공이고 영희는 놀아줘의 대상입니다. 부르면 언제나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 그럼 영희야 놀자 이렇게 하면 또록 나와서 같이 놀면 안녕 반가 하면서, 결국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남자가 놀자면 여자는 언제나 놀아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반대로 주인공이자 영희가 나와서 야 철수야 놀자, 강아지야 놀자 이렇게. 이 영희를 선전에 이렇게 강아지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영희야 놀자, 강아지야 놀자 이렇게 강아지처럼 놀아주는 대상을 이렇게 항상 남성 중심적 시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지배층, 강자 힘 중심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교과서 내용도 평등하지 않다. 강자 중심으로, 지배층 중심, 상류층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외에도 제국주의 시각, 강자, 미국 중심의 교과서. 미국은 좋은 곳이고 한국은 나쁜 것이다. 일제시대는 일본이 좋은 것, 한국은 나쁜 것. 조선시대는 중국이 좋은 것, 한국이 나쁜 것. 마찬가지로 미국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한국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 그래서 미국에 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이고 한국에 하는 방식은 나쁜 방식이다. 암암리 이렇게. 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희주. 발명왕 누구지? 이렇게 발명왕 장영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발명왕 에디슨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과서 속에 사대지 사상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발명을 찾아야 됩니다. 발명왕 하면 장영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 다 발명왕 에디슨으로 배웠습니다. 정복왕 광개토왕 아니고 정복왕 나폴레옹 이런 식으로. 항상 미국 것은 좋은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한국 것은 비정상적인 것. 예를 들어 음악을 배우는데 음악이 있고 국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악 안에 국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중심이고 한국 음악은 특이한 거, 예외적인 것. 이런 의미. 반대로 우리게 음악이고 서양은 양악이라고 옆에 이렇게 표기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한국인에 맞는 교육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칠까, 뭘 배울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 성향이 우리 교과서 담아있다는 우리도 의식 속에 계속. 한번 미국식 교육까지, 미국은 좋은 것을 미국 중심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발명왕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디슨 나오게 됩니다. 발명, 장영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육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사상이.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 폭력성을 위해서 주입하고 암암리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류층 문화에 따라가게 만들고. 예를 들어, 전부 다 이렇게 딴 애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주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딴 사람 다 바꿔서는 나도 안 바꾸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왕따 당하는 것처럼. 바꾸고 싶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야, 너 아직도 이렇게 꽂은 폰을 쓰고 있니? 이러면서, 물론 스마트폰 바꾸라는 이야기 안 하지만, 너 휴대폰 꽂았다 하면서 새로 바꾸기를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괜히 찔립니다. 바꿔야지. 바꿀 필요도 없는데 막 바꾸게 됩니다.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상징의 폭력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은 이렇게 물론 물리적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도 있지만 심적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욕하는 거 이런 게 있지만 상징적 폭력은 거기에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특정한 내용의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내용. 이 모델 오래된 거네? 옛날 거네?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꼬진 거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찔리게 만듭니다. 나는 또 나는 남자친구한테 이런 선물 받아서 비싼 선물 받아서 뭐 명품백 선물 받아서 뭐 다이아 반지 선물 받아서 난 남자친구한테 뭐 받아서 이러면서 괜히 남자친구 없는 사람을 열받게 만듭니다. 이것도 상징적 폭력입니다. 뭐 있을 수 없을 수 있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등한 가치인데 없는 사람 괜히 기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 폭력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 폭력을 상류층에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폭력을 교과서 계속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층 중심, 남성적인 권력자 중심, 어떤 제국주의 중심 이런 교과서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걸 다 없애고 똑같이 만들죠. 평등하게 교과서 내용을 골고루. 예를 들어 교과서에 고려시대 만적의 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평등해서 만적의 혁명 이렇게 해야 되는 만적의 혁명. 옛날에는 동학난이었다가 동학혁명은 이제 이름 용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광주 사태, 광주 사변 뭐 이랬다가 요즘은 광주 민주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난이라는 것은 반란의 의미로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꾸자. 상류층으로 유리한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 폭력, 유괴란 지식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층민을 억압하고 순종화시키는 그런 주입하고 순종화시키는데 거기서 인간 해방돼서 자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주체적 시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또는 내 중심, 내 편하게, 내 행복하게 사회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 해방 의식화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자는 비판 철학 그것이 인간 의식화.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식화입니다. 남들은 비판적 시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능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순종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범대 나와서 교직이수에서 당연히 임용고시 쳐서 교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바꿔서 사범대 나오면 당연히 교사로 발령되는 것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사범대는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범대 나왔으면 교사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범대 학생이 많다면 처음부터 사범대 인원을 적게 뽑아야 됩니다. 적게 뽑아서 졸업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교직 이수한 사람도 바로 이수하면 바로 교사를 발령할 수 있도록 티오가 많다면 처음부터 조금 뽑아야 됩니다. 교사 필요한 만큼만 사범대 뽑아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대 나오면 다 의사 해주고 의사가 많다면 의대 입학정을 줄이는 것처럼 사범대도 교직도 줄여서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교사를 발령하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기존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법제도를 개혁하자. 바꾸자. 사회를 바꾸자. 사회구조를 바꾸자. 그럼 이렇게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3년 4년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내 인생을 내 청춘을 이렇게 고시원방에서 망가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젊을 때 예쁘장할 때 고시 공부하느라고 얼굴 다 찡그러 주름살 나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연하려고 얼굴에 막 주름살 생기고 이제는 이렇게 꽃단 나이에 막 꺾이는 나이에 나가려니까 시던 꽃으로 이렇게 미팅 장소에 나가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내 청춘 돌려다오 이렇게. 그러나마 또 합격하면 괜찮은데 합격 못하면 인생에 둘러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사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 필요한 구조대로. 그게 전에 인간 중심으로 사회를 바꾸자. 이런 것들이 갈등주의, 신교육 사회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은 지금 생각들이 대부분 기능주의 시각이 있는데 그에 반발로 60년대 나타난 것이 갈등주의고 70년대 나타나는 것이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주의 시각의 교육과정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과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갈등주의는 사회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꿔서 평등한 사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평등하게 바꾸자는 것이고, 신교육 사회학은 교과서를 평등하게 바꾸자, 그것입니다. 그럼 신교육 사회학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신교육 사회의 특성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아까 문화가 뭡니까? 문화를 교육과정에 담아서 신분관계를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신분관계를 세습시키고 대물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상류층 문화를 교육과정에 담아서 교육과정을 도구로 해서 그걸 공식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걸 좋은 것으로, 하층 계급은 나쁜 것으로, 하층 계급 문화는 나쁜 것, 상류층 문화는 좋은 것. 예를 들면 아까처럼 문화도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뭐 하와이로 피서 가는 사람, 해외여행 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가는 애들은 그냥 동네 개울에 가서 동네 뒷동산에, 동네 뒤산에 개울에 발 담그는 걸 피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더위 식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면 됩니다. 어쨌든 동네 뒷산에 개울에 가서 발 담그고 해서 시원합니다. 꼭 이렇게 하와이 그 바닷가 가서 발을 담그고 시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와이 피서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뒷동산의 겨울에 피서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시각을 계속 우리가 교육과정에 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는 여름이 왔다, 피서게 했다, 뭐 하와이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갔다, 이런 건 담겨 있습니다. 뒷동산의 겨울에서 발 담궜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 가고, 여름이면 하와이 가고, 겨울이면 스키장 가고, 이게 당연한 걸 여기고, 여름이면 겨울에 가서 발 담그고, 뭐 겨울이면 동네 뒷산에 가서 뭐 눈썰매 타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담아서 상류층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그 상류층 문화를 알게 모르게 따르게 하는 상징적인 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즘 말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 노스페이스가 이렇게 뭐 교복 차림 되는데, 이 노스페이스는 북쪽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우스페이스 이렇게 남쪽, 북쪽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것을 옷을 안 입으면은 왕따 당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등골 빼먹더라도 비싼 등산복 비싼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입으면 안 되게 그 문화를 끌고 갑니다. 비싼 거 좋은 것이고, 그냥 동네 5,000원짜리 외투는 나쁜 것이다, 그건 입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야, 너 꽂은 거 입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류층 문화가 좋은 것이고 하류층 문화는 나쁜 것. 어쩌면 따뜻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 가방도 비싼 브랜드 메이커는 그렇다고 뭐 책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또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브랜드 비싼 거가 비싼 것.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상징적 폭력을 통해서 부자들의 문화, 그걸 자꾸 따르게 만들게 하고, 그게 복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아버지 등골을 빼먹더라도 비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등골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문화에 복종하도록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언론, 방송, 뭐 이런 것들 해서 암암리 그걸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문화가 자본으로 작용합니다. 원래 이제 돈이 자본인데,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걸 아까 이렇게 뭐, 유명 메이커 브랜드 옷이나 유명 가방, 명품 가방, 학생용 가방, 명품 신발, 브랜드 신발 해서 돈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또 돈을 안 더 그것이 문화로 작용해서 아까 이렇게 피서 가는 문화, 스키 타러 가는 문화, 뭐 해외여행 가는 문화,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상류층이 하류층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자본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 내면화된 문화자본, 우리 삶의 아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뭐 여름이면
하와이 해수욕장 가고, 지중해 해 가고, 겨울에 스키장 가고, 알프스 가고, 이런 걸 당연하지 삶의 문화로 체화된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아비투스적 문화라 이렇게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내면에 체화된 것입니다. 말도 이렇게 어떤 애들은 우아한 아줌마가 그냥 동네 시장 바닥에 서는 용어들 쓰는 아줌마들, 두 아줌마들 있습니다. 그런 서는 언어적 요소에도 상류층, 하류층 문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소통 똑같지만 거기도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문화 방식으로 삶의 내면화된 체화된 이런 것을 문화를 아비투스 문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화된 문화 이렇게 졸업장. 나는 서울대 졸업장, 너는 지방대 졸업장. 이런 제도화된 어떤 자본. 그 다음에 또 객관화 이렇게 책의 저술이나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자신의 어떤 문화적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책이나 저술 이런 작품을 만드는 객관화된 문화 또는 사회제도 졸업장이라는 이런 제도화된 일단 그렇지 않지만 삶의 내면화된 이런 문화자본 이 문화자본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문화자본을 통해서 상류층이 하류층을 억압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담아서? 교육과정에 담아서. 아니 그런 문화를 모르면 괜찮은데 교육과정에 담아서 계속 소개하니까 애들이 그걸 통해서 그걸 상류층 문화를 우대시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과서 안 실려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층 문화의 어떤 상징, 긍정적 의미 부여하게 됩니다. 이 상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물리적 행동으로 사는 상호작용도 있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폭력도 뺨을 때리는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그냥 언어적 폭력도 있지만 심리적 폭력. 아까 이렇게 얼굴이 크네, 보름달 같네, 얼굴 됐다 커. 그냥 크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는 너 못생겼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 중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또는 구체적인 이런 상호작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추상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 특히 이제 의미 부여를 이용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을 주로 연구한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재생산 이론 속에서 이렇게 상징 부여, 의미 부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타인의 어떤 의미 부여가 자신의 어떤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효정이 본인은 예쁘다고 생각해, 안 예쁘다고 생각해? 희주 어때? 효정이 예뻐 안 예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는 예쁜지 안 예쁜지 대답 못해서 내가 예쁠까 안 예쁠까? 그런데 희주가 예뻐도 주변에 다 예쁘다 하면 내가 예쁜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꾸 너 못생겨 그러면 내가 못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팅 나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멋있는데 마음이 이제 솔깃해서 그다음에 애프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걔 별로더라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 친구들 다 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이렇게 그걸 갔다가 마음이 좀 식어집니다. 좋았던 마음이. 그런데 걔 밥맛 없어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런 생각하는데 옆에 걔 괜찮아 이렇게 계속 사귀고 이러면 그런가 하고 다시 또 사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판단에 있지만 주변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쪽을 바뀌게 됩니다. 솔깃하게 됩니다. 이게 타인의 어떤 의미 부여, 상징을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부여하면 내 생각, 내 자아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타인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전혀 지랄하는 사람은 그냥 예쁘다 해주는 것보다 옆에서 희주가 친한 친구가 예쁘다 해주면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 그중에 특히 남자친구가 너 예쁘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면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 해주는 이제 자아개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가 밀접한 관리는 중요한 사람이 해주는 중요한 타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 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판단이 합쳐져서 자아개념이 형성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 안 예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데 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내가 헤어스타일 이렇게 가름해서 미리 이렇게 웨이브해서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오늘 갔는데 아침에 친구들이 야 너 잘 어울리는데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진짜 내 예쁜가 보고 또 자신이 난 예쁜가 보면 갸우뚱하는데 친구들이 예쁘다 해주면 예쁜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판단보다 남들의 판단을 내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판단해 주는 걸 다시 내가 받아들여서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예쁘다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별로다 그러면 다음대로 수정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예쁘다 해주면 더 잘하게 됩니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 못한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판단에서 타인의 판단 이게 절충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판단 이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이론입니다. 거울. 다른 사람이 비춰진 나의 모습에 따라 내 행동이나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상자아이론 또는 영상자아이론. 경이란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 경자. 안경할 때 경자. 거울에 비친 영상. 그래서 영상이론 또는 영상자아이론 또는 거울자아이론 이렇게 붙입니다. 남들에게 비친 나의 행동에 따라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해주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그게 믿게 되고 그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하면 너 휴대폰 꺼지네 하는 거다. 내 남자친구가 너 휴대폰 꺼지네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너 휴대폰 꺼지네 한마디 해주면 그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타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친하지 않지만 별 관계 없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헤어스타일 다시 이렇게 바꾸고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번씩 다 이렇게 쳐다봤다. 이렇게 그러면 별로 관계없지만 많은 사람 눈빛에 따라 와란 눈빛이 보이면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타인의 판단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타인들의 어떤 여러 사람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중에 상징적 상호작용에 따라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인간 행동이 변한데 그중에 교육사회학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에 따라 인간 행동이 변하는데 그 상호작용 중에 구체적 행동의 상호작용이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 상징, 의미부여에 의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부여 여기에 따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가 인간 행동에 변화되는 원리는 자아개념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타인이나 일반적 타인이 영향을 미쳐서 나의 자아개념과 타인의 자아개념, 타인의 판단 이것이 합쳐져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국 상징적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원리를 자아개념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 미드고 그래서 미드의 자아개념 이론 그래서 자아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 너 예쁘다 해주는 너 못생겼다 울지 않아 하지마.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레깅스를 입었는데 야 너한테 안 어울려 그거 입지마 치마 입어 차라리 바지 입어. 이렇게 자꾸 해주면 그 다음에 입기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잘 어울려 잘 예쁘다 너 몸매 잘났으니까 몸매를 더 받쳐준다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그러면 계속 긍정을 해주면 더 자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기대 효과, 또는 예언 성취 효과, 플라시보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낙인 이론 또는 골룸 효과. 골룸처럼 못생겼다면 더욱 못생겨집니다. 왜냐하면 못생겼다면 더 이상 이렇게 얼굴을 신경 안 씁니다. 그걸 보기 짜증납니다. 그걸 자꾸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예쁘다 하지만 더 거울 잘 보면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인은 이제 불도장이네, 불도장.
옛날 이제 노예들이나 범죄인을 몸에 불도장 찍어서 흉터를 냅니다. 그러면 범죄인 이렇게 찍으면 자, 그걸 낙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낙인은 불도장 레이블링 있잖아요. 딱지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전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골룸 효과, 낙인 드러냅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더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면 더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뭐 거짓 약 효과 또는 뭐 위약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감기 걸렸는데 이거 밀가루가 먹어보세요 하면 감기약 주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감기약이니까 감기 특효약입니다. 먹으면 나을 것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밀가루 먹고 낫게 됩니다.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이라고 먹으면 낫고 밀가루를 먹으면 안 낫습니다. 진짜 감기약 먹어도 안 낫고 밀가루 먹어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있었는데 조각을 해놓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 여자 조각을 했는데 너무 예뻐서 신이 진짜 여자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결국 기대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합격할 수 있다. 이따 하면 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실력을 더 120% 발휘하게 된답니다. 안 된다면 하기 싫어지고 열심히 안 하게 되고 난 합격한다 할 수 있다 하면 자신감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돼.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다 보니까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여기 강의 듣는 사람 다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머리가 더 속속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이 피그말리온. 어쨌든 타인이 남들이 잘 된다 예쁘다 해주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고 남들이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낙인 효과, 골룸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도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결국 여기서 상징, 의미부여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 다 공통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요소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 다 주관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도 신교육 사회학의 일종입니다. 이런 자, 의미부여도 선생님이 학생이 할까? 학생이 선생님이 자, 전 선생님은 공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럼 학생들 수업 태도가 나빠지고 열심히 안 해야 되고 성적이 나쁜 것처럼 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생이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도 하면 대충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안 늘고 공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자신도 또 학생들의 의미부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 전 선생님 실력 없는 선생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 타인에 대한 판단 이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어하는 방법이 방어적 수업입니다. 단순화시키거나 어려운 거 빼버리고 쉬운 것만 가르치거나 생략해서 가르치거나 조각조각 나눠서 어려운 거 떼버리고 자, 쉬운 부분만 잘라서 가르치거나 또는 이거 몰라도 돼 신비하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너무 어려운 거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자,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실력이 없음을 뽀록 나지 않도록 자기의 어떤 방어하는 것이 방어적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실력 없다를 뽀록 나게 되면 학생들이 기대가 적어지고 그렇다면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성적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력 없음을 들통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방어적 수업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단순화, 생략화, 단편화, 신비화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 있습니다. 문화적 헤게모니는 좋은 것으로 믿게 하는 힘입니다. 힘이 헤게모니입니다. 상류층 문화는 좋은 것으로 만드는 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문화적 재생산 이론과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그 상류층의 유리한 문화를 교과서 담아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아이들 그게 교과서 나온 상류층 문화는 좋은 것이고 교과서 나오지 않은 하류층 문화는 나쁜 것이다. 이는 암암리의 교육을 받아서 그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문화적 헤게모니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명품 가방, 비명품 이렇게 교육받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믿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상류층 문화는. 그래서 문화에 따라 문화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고, 문화를 교과서에 담아서 설명함으로써 학교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류층, 하류층, 그래서 신분관계 대물림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화 그 자체를 교과서나 학교 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고 문화 자체를 이용해서 신분관계를 대물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제국주의 또는 이 문화 중에 교육적 제국주의인데, 이건 뭔가 하면 제국, 미국의 교육과정에는 미국은 문화 좋은 것이고 한국은 나쁜 것이다. 그걸 교육과정의 상류층 또는 하류층에 있던 국내 문화를 국제관계로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내 상류층과 하류층, 국가 안에서 상류층 또는 지배층이 하류층을 지배하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강대국의 약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은 것이야. 미국대로 미국 따라해.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일제시대는 일본국이 좋은 것이야. 일본을 따라하게 만들고, 조선시대는 중국이 좋은 것이야. 중국말 배우고 한자 배우고, 일제시대 일본말 배우고, 지금은 영어 배우고, 야 영어만 먹고 살 수 있어. 영어.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5년만 있으면 이제는 영어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는 외국어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휴대폰에 1번만 누르면 영어, 2번 누르면 중국어, 3번 뭐 일본어, 4번 필리핀, 뭐 99번 스와힐리어, 뭐 129번 뭐 유기니아 빠뿌아 이렇게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누르고 이제 우리말을 하면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상대방 통화가 됩니다. 있으면 바로 번호 눌러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영어로, 나는 한국말 하는데 상대방은 휴대폰에서 영어를 흘러나오는 자동 번역돼서, 거기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상용화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인터넷 웹페이지가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버튼키는 이제는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다, 스마트폰에 다 앱으로 통역다. 그러면 내가 한국말 하면은 그 신호가 이 통신회사나 뭐 애플리케이션, 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됩니다. 번역돼서 그 사람은 영어로 됩니다. 요즘 영어 사전에 보면은 단어만 읽어주는데 이제는 문장 다 읽어줍니다. 앞으로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 안에 모든 자연어 문장이 다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사전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모든 문장들, 일상생활에 쓰는 문장들이 다 입력됩니다. 아니, 단어만 들어가는 문장 모든 통째 우리가 일상생활 문장이 다 들어가니까, 메모리 카드 다 들어가니까 그 중에 다 원하는 말이 단어도 자동적으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메모리 작아서 단어인데 단어 번역이고, 그래서 문장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또는 교과서 문장, 앞으로는 책이나 문서로 나타나는 모든 문장이 다 저장됩니다. 저장돼서 그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말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 이렇게 영어 같은 거 배울 필요 없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문서로 다 해줍니다. 옛날 주사는 이렇게 튕겨서 하지, 이제는 계산기로 다 뚫리면 나오듯이 이제는 통역 번역 막 하지만 이제는 기계로 다 번역 다 됩니다. 자동적으로. 뭐 영어책 주르륵 넣으면 한국책으로 번역되고, 스캔 다 해서 자동 번역되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되고, 저놈이 영어로 짓거리면 내 휴대폰에 한국말을 다 번역해주면 자동적으로 내 귀에는 한국말 들립니다.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또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계속 미국 사람은 영어 해야 돼, 먹고 살아, 영어. 중국 사람 와서 중국어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국 중심의 강대국이 약소국의 어떤 교육적을 통해서 교육하면서 지배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일제시대 총칼로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총칼로. 아까 유관순이나 1919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제국주의라 그러면 제국. 강대국이 무력으로서 약속을 지배해서 식민지화 시키는 것을 제국주의 부르는데, 지금 20세기는 총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하는 문화, 교육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 제국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류층, 하류층, 한마디로 강대국 약속을 지배하는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내부에서 상류층, 하류층,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미국의 교육과정을 한국에 주입해서 한국이 미국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종속이론이다. 강대국이 경제를 통해서 종속시키는 방법, 또 문화를 통해서 종속시키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종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도 미국에 익숙해져 있어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딴 걸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 짜여졌습니다. 그렇게 이미. 자, 1945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한 65년 동안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계속 미국 교육과정 배워서 미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이나 앞잡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미국에서 공부해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건 좋은 거야. 미국 좋은 거야. 계속 교실에서 교수들이 와서 미국 좋은 것이다. 아마니 미국 유학 가라. 미국 가라. 미국 갔다 오면서 먹고 살 수 있어. 대학 교수 자리 얻을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따서 우리도 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뭐 새마을 교육한다 해서 교육시켜서 보냅니다. 유학생 또 후진국 학생을 유학생 받아서 한국말로 교육시켜서 한국 좋은 것이야 하면서 또 외국에 보냅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사람이 한국의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시대 앞잡이 꼭두각시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누군가 교수들이나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제 이론이 종속이론입니다. 다 문화를 통해서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식민지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무력으로 총칼로 했는데 이제는 문화로서 또는 경제로서 자 지배하게 됩니다. 경제로서 지배하는 방법이 뭔가 다국적 기업을 이용해서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뭐 롯데리아, 뭐 등등등등. 그래서 자 쉽게 믿어 뭐 한국말로 신격호라는데 롯데 회장이 뭐 롯데그룹을 일본에서만 한국에서 재산을 벌어가고 또 미국에서도 한국에 벌어가고 또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국민은행 다 한국 회사 아닙니다. 미국 회사고 대부분 주인이 다 미국입니다. SK도 미국이고 현대자동차, 삼성전 다 주인들은 다 미국입니다. 결국 주주들의 대부분 외국인이고 한국에 미거리는 지분이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면 조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자 주인이 이제 의결권이 없고 자본 수익만 가져갑니다. 투자만 받으니까 이익을 다 미국으로 뺏겨갑니다. 자 뭐 대부분 이제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85% 주식의 85%가 외국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행 85%는 외국 거고 15%가 한국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SK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은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돈 벌면 이익 되면 다 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외환은행 같은 론스타 같은 거 다 벌어서 빼가듯이 결국 이제 한국에서 문화나 경제를 통해서 계속 빼가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나 경제를 통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배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문화 제국주의 이론입니다. 너무 이렇게 상류층이 지배층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독립하자, 자율적으로 되찾자 이렇게 했던 의식이는 자 주장이 번슈타인의 자율성 이론. 교사들이 좀 자율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강대국의 어떤 정부의 국가 지배층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작용되지만 교육과정을 만들 때 어떤 의식 있는 어떤 교사들이 좀 더 깨어나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만들자. 그것도 안 되면 교육과정이 그렇게 강대국 또는 강자, 지배층의 어떤 내용들이 담기더라도 교실에 직접 가르치는 게 교사 아니냐.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좀 빼고 가르치자. 빼고 평등하게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번슈타인의 자율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만들 때나 수업하는 현장에서 좀 더 평등하게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좀 더 불평등을 빼고 비록 교육과정은 불평등하게 만들어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나마 교사들이 좀 더 평등하게 가르치자.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좀 더 투쟁해서 평등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용어들도 부자가 가난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서 부자들은 이렇게 뭐 집에서는 상류층들은 문어체를 많이 씁니다. 하류층은 구어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다 문어체입니다. 그래서 구어체 잘 쓰는 애들이 국어 실력이 떨어집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의사소통은 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익숙지 않아서 오히려 부자들보다 점수가 낮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번스타인의 이 언어 이론입니다. 또 사회도 자체도 집합형과 통합형. 집합형은 이 경제하고 교육, 경제하고 문화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냥 집합형. 이제는 두가 하나로 돼. 하나를 돌아갑니다. 두 개가 그냥 단순히 붙어 있던 집합형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경제 구조가 교육 과정에 더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나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번스타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보이는 교수에서 보이지 않는 교수로. 옛날에는 국어, 영어, 음악, 미술 이렇게 구분되지만 다 통합형이어서 보이지 않는 구분이 통합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더 통합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수업, 보이지 않는 교수법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집합형에서 통합형으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교수로 점점 이렇게 분류와 구조 측면에서 구조라는 어떤 방법, 형식적 측면이고 분류라는 어떤 범주, 내용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점점 통합되고 형식적 측면에서 점점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되는. 그래서 내용적 측면과 형식 측면인데 이런 용어를 번스타인은 이 분류다 또는 구조다 또는 이제 뭐 범주다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분류 범주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고 구조다. 구조 측면은 방법적 측면, 형식적 측면입니다. 하면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점점 통합된다는 주장이 번스타인의 자율성입니다. 점점 통합되면 될수록 경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상류층과 지배층이 교육과정에 영향이 커집니다. 그것을 교육과정 짤 때 교사들 참여해서 그런 걸 좀 더 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수업할 때 그런 것을 좀 빼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신교육 사회학 1970년대 주관주의, 상대주의, 미시적 교육학, 교실 사회학, 교실 내 상호작용, 내용 중시, 교육과정 사회학, 비판적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교과서 지식 문화, 지식의 사회성, 지식의 유계화, 상징적 폭력, 그 다음에 문화적 재생산 이론, 교육과정을 도구로서 사용,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의미부여, 피그말리언 효과, 예언 성취 효과, 플라시보 효과, 부정적 효과, 낙인 이론, 골룸 효과, 이 자아 개념 이론, 그 다음에 거울 자아 이론, 경상 자아 이론, 영상 자아 이론, 그 다음에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그 다음에 문화적 제국주의 이론, 국가 간의 지배, 종속 이론, 그 다음에 그래서 번스타인의 자율성 이론, 그 다음 집합형, 통합형, 그 다음에 보이는 교수, 보이지 않는 교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화인데 아까 교육을 넓게 보는 사람들은 사회화를 했는데 사회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쉬었다 할게요.